698억 원. 이강인 선수의 새 이적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축구 역대 최고 이적료입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입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이 기자 원래 막판에 터뜨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남들이 다 보도한 뒤에 마지막에 확정 도장을 찍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수준입니다. 옵션까지 합치면 총액 기준으로 700억 원 규모입니다. PSG는 원래 3,500만 유로를 요구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분할 지급과 성과 보너스로 총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개인 조건은 이미 몇 달 전에 합의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2031년까지입니다. 이강인 선수, 그때 나이 30입니다. 지금 남은 건 공식 절차뿐입니다. 신체 검사 그리고 공식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조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적료, 연봉, 그리고 아틀레티코에서의 역할까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주급 알아보니 12만 유로 정도였습니다. 고정급의 보너스를 더하면 연봉 총액 637만 유로, 우리 돈으로 111억 원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파리 안에서 보면은 팀 내 17위 수준이었습니다. 에메리, 멘데스 연봉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높은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파리는 이강인 선수를 붙잡으려고 재계약을 제시했습니다. 100만 유로 정도로 인상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92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틀레티코가 이 수준을 거의 맞춰준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팀 내 최고 수준일까요? K폴로지라는 사이트로 확인해봤습니다. 선수 연봉 정보를 공개하는 곳입니다. 오블락 선수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그리즈만이었는데 이번에 팀을 떠났습니다. 세전 기준으로 보면 이강인 선수는 팀 내 3위 정도입니다. 떠난 그리즈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파리에서는 순위가 낮았지만 아틀레티코에서는 꽤 좋은 대접을 받고 가는 셈입니다. 파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계속 잡고 싶어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 본인의 의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파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고 싶었다면 지금 이적 시장 물가를 감안했을 때 더 좋은 조건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놓아준 겁니다. 그래, 나가고 싶다면 나가라. 이런 뉘앙스로 볼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의 대체자로 거론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클리오슈입니다. 프랑스 대표팀 미드필더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후보로 조금씩 나왔습니다. 포지션은 이강인 선수와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더 왼쪽에 가깝습니다. 파리는 콜라도 리버풀로 팔고 얀디오망도 영입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이적은 파리 공격진 전체가 바뀌는 변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한테 스페인은 사실 제2의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때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발렌시아 유스팀에 들어갔고 1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보다 스페인어가 편할 정도입니다. 스페인 문화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개인 조건이 몇 달 전에 이미 합의됐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이강인 선수도 스페인 복귀를 꽤 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에서 이강인 선수를 감당할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습니다. 급여 수준이 워낙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완전 후보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파리에서 주전 경쟁을 하다가 막판에 못 넘은 선수입니다. 이 정도 클래스를 데려올 수 있는 팀, 스페인에는 딱 세 팀입니다. 레알,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입니다.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운이 맞아야 성사되는 이적입니다. 근데 아틀레티코는 3년 연속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한테 가장 열려있던 선택지는 항상 아틀레티코였던 셈입니다. 선수 이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독이 확실하게 원한다면 그 팀에 가서 손해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정말 많이 원했다고 하니 좋은 선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이적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월드컵 대회 기간에는 이적 관련 보도가 안 나오길 원했다고 합니다. 대회 중에는 대표팀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난 뒤에야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지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원했던 팀, 아틀레티코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쪽에서도 두 팀이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 하나, 안 나가는 팀 하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언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틀레티코가 여러 면에서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는 토트넘, 유벤투스, 심지어 사우디까지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팀이 이강인 선수를 놓고 경쟁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전에 김민재 선수가 겪었던 그림이 반복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퍼가 계속 밀려드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별리그 성과는 아쉬웠지만 스페인 매체 마르카가 조별리그 베스트 11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선수로는 이강인 선수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스페인 내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강인 선수와 아틀레티코의 인연 꽤 오래됐습니다. 마요르카에서 2년차의 두각을 나타낸 뒤부터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파리로 가기 반년 전인 2023년 1월 아틀레티코가 오퍼를 넣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첫 방안을 앞두고 다시 강한 이적설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바이아웃을 전액 지불한 파리에 밀렸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스페인 리그의 셀러리캡 규정 때문에 이적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로도 아틀레티코는 한국 마케팅, 아시아 마케팅까지 고려해서 3년 동안 계속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사가 됐습니다. 올여름에도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아틀레티코에서는 확실히 입지가 보장될까요? 일단 파리보다는 나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클래스의 클럽에서는 무주공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경쟁입니다. 올여름 아틀레티코의 공격진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겹치는 자리에서 2명이 나가고 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즈만은 자유계약으로 미국 올랜도 시티로 갔습니다. 니코 곤살레스는 유벤투스로 임대 복귀했습니다. 왼쪽 미드필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측면과 이선에 한 자리씩 비었습니다. 대신 들어온 선수는 카를로스 마르틴입니다. 근데 이 선수 아직 임대만 다닌 유망주입니다. 프로에서 보여준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레알로 가버렸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는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공식 계정으로 직접 반박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알바레스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여름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알바레스가 나가면 그 자리를 채울 비싼 공격수가 새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 이강인 선수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팀 내 역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파리에서는 여러 자리를 오갔습니다. 결국 확실한 정착은 못한 셈이 됐습니다. 대표팀에서는 주로 오른쪽 윙어를 맡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에서는 두루두루 맡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엔 한 자리 정착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즈만이 나가고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으니 그리즈만의 후계자 자리,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도전해 볼 만한 타이틀입니다. 그리즈만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웠다면 이강인 선수는 좀 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습니다. 물론 좌우 측면 윙어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발 전담 키커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말도 선수도 왔기 때문에 나눠 차게 되겠지만 이강인 선수만의 좋은 구질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 윙어 자리는 어떨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는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 조반니 시메오네가 뛰고 있습니다. 아버지 현역 시절과 닮은 면이 있습니다. 투쟁심이 강하고 측면에서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합니다. 이강인 선수와는 캐릭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자리는 시메오네 쪽이 조금 더 주전을 지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경합할 수 있는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아데몰라 루크만, 알렉스 바에나, 티아고 알마다, 벨라이드 정도입니다. 오른쪽 미드필더 쪽은 시메오네와 풀백에서 가끔 올라오는 요렌테입니다. 이 중에서 알마다나 바에나는 원래 실력을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폼을 회복하면은 이강인 선수한테는 진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경쟁 구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틀레티코에서의 활약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는 리그 4위에 그쳤습니다. 1위 바르셀로나와 승점 차이가 25점이나 났습니다. 좋은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를 야심차게 영입한 만큼 우승 DNA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서 3년 동안 트로피 13개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트래블도 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2번 있습니다. 짧은 커리어 치고는 역대급 기록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계속 많이 못 나왔습니다. 다른 컵대회 결승전은 잘 뛰었는데 유독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만 기회가 적었습니다. 작년 시즌보다 이번 시즌에 출전 시간이 오히려 더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토너먼트나 중요한 경기일수록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교체로 들어가는 순서도 점점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선수 개인의 기량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3년 뛰면서 기량이 떨어졌다가 보긴 힘듭니다. 중요한 경기에 못 뛴 건 아쉽지만 실제로 뛴 경기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타고난 테크닉과 번뜩임은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 프로 경력을 쌓으면서 팀 플레이 능력이 점점 붙었습니다. 플레이 템포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2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우상향할 여지가 많은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강인 선수한테 늘 바랐던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다비드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선수들입니다. 화려한 재능은 있지만 자칫 다루기 까다로울 수 있는 리켈메 스타일보다는 이 두 선수처럼 팀플레이까지 완성된 선수가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근데 이게 파리에서 뛰면서 많이 채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완성도를 바탕으로 아틀레티코에 온 겁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공격수한테도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에서는 파리 때와 다르게 주전으로 뛰면서 주요 경기를 다 뛸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성장하는 지금 흐름을 보면은 한두 시즌 더 지나면 진짜 최고의 이강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월드컵 때는 더 완전체에 가까운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이적한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적료는 한국 축구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연봉도 파리 시절보다 올랐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정착하지 못했던 자리를 이번엔 찾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즈만의 후계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 여러 자리를 오가며 3년을 보내느냐? 이 갈림길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한국의 아틀레티코 팬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벌써 팬클럽을 만든다는 얘기도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재밌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적 공식 발표 나오는 대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까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흐름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면 구독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